그날도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원래 그 집에서는 제가 말을 하면 일이 커졌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남편은 말렸지만 말리는 척이었죠. 결국 저는 캐리어 하나 끌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비가 왔어요. 웃긴 건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족 모임이 있으니까 얼굴 한번 보자.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면 또 무시당하겠지. 안 가면 평생 도망친 사람으로 남겠지.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요, 그날 모두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저를 쫓아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 그제서야 모두가 알게 됐거든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간 건 32살 때였어요.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주변에서는 다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직장도 괜찮고 시댁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뭐 좀 힘들어도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결혼식 끝나고 신혼집으로 가는 대신 먼저 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앉아서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부 치마가 좀 짧네. 우리 집안은 원래 단정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웃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첫날이라 긴장하셨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댁에서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가족들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시누이 2명, 남편, 그리고 저. 5명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말이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만 이것저것 물어보셨죠. 요즘 살림은 어때? 밥은 잘 차려 먹고 있어? 네, 어머니. 매일 아침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래? 근데 우리 아들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던데. 밖에서 사 먹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집에서 다 해 먹어요. 그러셨으면 좋겠네. 우리 애는 원래 예민해서 밥이 입에 안 맞으면 금방 탈이 나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뭐 대수냐 싶었으니까요. 근데 그 뒤로 계속이었습니다. 친정은 자주 가. 엄마 보고 싶으면 전화로 하면 되지 맨날 갈 필요는 없잖아. 설거지는 손으로 해. 식기세척기 쓰면 물 낭비 심한데. 화장은 좀 연하게 하는 게 어때? 며느리가 너무 진하게 하면 남편한테 좋은 인상 안 주거든. 하나하나 다 조언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게 조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통제였습니다. 제가 뭘 입고 뭘 먹고 어디 가고 어떻게 사는지 전부 다 관리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댁과 잘 지내려면 조금씩 맞춰줘야 하는 거고 싫은 소리 들어도 웃으면서 넘어가야 하는 거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점점 심해졌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친정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친정 다녀왔다며? 네, 어머니.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그래도 미리 말은 해야지. 며느리가 친정 간다는데 시어머니가 모르고 있으면 말이 되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라 깜빡했어요. 앞으론 그러지 마. 우리 집도 내 집이야. 집안일은 서로 공유하는 거지. 그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친정 엄마 병원 모시고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나? 이게 맞나?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 오늘도 친정 갔다고 전화하셨는데 미리 말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 남편은 핸드폰 보면서 대답했어요.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는 거지 뭐. 나쁜 뜻은 아니야. 그게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성격이 그렇다, 이해해달라 그런 말만 반복했죠.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편은 없구나. 그래도 버텼어요. 참으면 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정이 쌓이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고 시댁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시아버지 칠순 잔치였습니다. 친척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준비가 많았죠.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이것저것 지시하셨어요. 너는 당일날 주방에서 음식 나르는 거 도와줘. 손님들 앞에는 나서지 말고. 네, 어머니. 옷은 한복 입어야 해. 양장 입으면 안 돼. 우리 집안은 전통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정 쪽 얘기는 하지 마. 괜히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면 적당히 넘겨. 네. 잔치 당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있었어요.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고 손님들 차 따르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어머니가 부르시더라고요. 야, 잠깐 이리 와봐. 가보니까 친척 어르신 몇 분이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소개하셨죠. 우리 큰며느리예요. 얌전하고 말 잘 들어서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말 잘 듣는다. 그게 칭찬인가요? 아니면 그냥 제가 고분고분하다는 걸 과시하는 건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한복 입고 머리 단정하게 묶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결혼 전에는 그래도 제 생각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가고 싶은 곳도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전부 다 접었습니다. 시댁 눈치 보느라, 남편 기분 맞추느라 제 시간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이게 결혼 생활이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참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속으로 꾹꾹 눌러 담았죠.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에 또 저녁 식사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시어머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았어요. 말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거든요. 밥이 너무 짜네. 너 간 조절 못해?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신경을 쓰긴 쓰는 거야? 매번 이런 식이잖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변명하면 더 화나실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시누이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있어요? 언니도 열심히 하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었어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며느리 교육은 시어머니가 하는 거야. 교육이요? 언니가 학생도 아니고 무슨 교육을 해요? 아니, 너는 결혼도 안 해봐서 몰라. 며느리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교육이라니. 저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밑에서 배워야 하는 사람으로.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날도 참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엄마가 나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 오늘도 밥 짜다고 면박 주시고 나 교육시켜야 한다고 하시던데. 남편은 한숨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좀 직설적이긴 하지. 근데 나쁜 의도는 아니야. 그냥 네가 잘 됐으면 하는 거지. 그게 나한테 잘 되라는 거야? 그냥 무시하는 거지. 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다 지나가.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모두가 이렇게 사는 건데 나만 힘든 건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냥 막막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시어머니의 간섭, 남편의 회피, 저의 침묵. 그게 일상이 됐죠. 그러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된 그날 말이에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시댁에서 점심 먹자고 연락이 왔고 저는 늘 그렇듯 준비해서 갔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요즘 들어 시댁 가는 게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 하고 계셨어요. 인사를 드렸죠. 어머니, 왔습니다. 그래, 왔어? 빨리 들어와서 상 차리는 거 도와줘. 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부엌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냄비를 저으면서 저를 한번 흘깃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너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며느리가 얼굴 어두우면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니까. 좀 밝게 다녀.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힘들어도 그걸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밝게 웃고 있어야 좋은 며느리고 조금이라도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집안 분위기를 망친다고 하시니까요. 밥상을 차리고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저. 넷이서 먹는 밥상인데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다들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너희 요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도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아직 생각 중이에요, 어머니. 생각 중이긴.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생각 중이야? 주변에서 다들 물어보면 나도 대답을 못하겠더라.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나이가 있는데 늦어지면 나중에 힘들어.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사실 아이 문제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갖고 싶긴 한데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시어머니의 간섭이 더 심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옆에 오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 친정 엄마랑 통화 자주 해? 가끔 해요. 가끔이 얼마나 자주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요? 그것도 좀 줄여. 시집 온 사람이 친정하고 너무 붙어 있으면 안 좋아 보여.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친정 엄마랑 통화하는 것도 눈치 봐야 하나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죠. 설거지를 다 끝내고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뭔가 정리하고 계셨죠. 저는 그 사이에서 어디 앉아야 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요즘 운동은 해? 몸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못하고 있어요. 그러게. 며느리가 관리를 해야 남편도 밖에서 당당하지. 시간 내서 좀 해. 네, 어머니. 그날 시댁에 있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제 의견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듣고 고개 끄덕이고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엄마가 오늘 나한테 한 말들 들었어? 응, 들었지.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 혼자 거기 서서 듣고만 있잖아. 뭐라고 해야 하는데? 엄마가 잔소리 좀 하시는 거지 나쁜 의도는 아니잖아. 나쁜 의도가 아니면 다야. 나도 사람인데 매번 그렇게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알았어, 알았어. 다음엔 내가 말해볼게. 근데 너도 좀 이해해줘.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또 그 말이었어요. 엄마 성격이 원래 그렇다. 그 말로 모든 게 정당화됐습니다. 제가 참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누구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이게 내 삶이 맞나?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웃는 것도 어색하고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그 뒤로 며칠이 지났어요. 별일 없이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요즘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긴. 목소리 듣는데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진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친정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시집살이 힘들다고 하면 엄마가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참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맡게 됐습니다.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 후에는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번 맡아볼래요?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기회일 거예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고 싶긴 한데 시댁에서 뭐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일에 너무 매달리면 집안일 소홀히 한다고 며느리가 밖에만 신경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게 분명했죠.
그래도 하겠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뭔가 제 존재가 의미 있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맡게 됐어. 그래? 좋네. 근데 한 달 정도 좀 바쁠 것 같아. 저녁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네. 그치?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 안 드리실 게 뻔했으니까요. 다음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요즘 일 때문에 바쁘다며? 네, 어머니. 프로젝트 하나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저녁도 제대로 못 차려준다고? 아니에요. 저녁은 챙겨드릴게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면 안 되지. 남편 밥은 제대로 챙겨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뭘 해도 간섭이었습니다. 일을 하면 집안일 소홀히 한다고 하고 집에만 있으면 뭐 하고 있냐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프로젝트는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일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동료들이 제 의견을 물어봤고 제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 칭찬도 해줬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 시댁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저녁 식사하러 오라고요. 저는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쁘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쁘면 시간 내야지. 가족이 먼저야. 결국 갔어요. 그날 저녁 밥상에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너 일 때문에 정신 없다며?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어? 네, 어머니.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얼굴이 그 모양이야? 요즘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던데.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그냥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잘 챙긴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잘 챙겨. 며느리가 일 핑계대고 집안일 대충 하면 안 돼.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었으니까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내가 밥 제대로 안 챙겨준다고 했어?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요즘 좀 바빠 보인다고 했지. 그게 그 말이잖아. 나 일하는 거 싫으면 싫다고 말해. 싫은 게 아니라 엄마가 걱정하시는 거지. 이해해줘. 또 이해하라는 거였어요. 맨날 저보고 이해하래요. 그럼 저는 누가 이해해주는 건데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원하던 삶이 이런 건가? 이게 정상인가?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에는 시어머니 목소리만 맴돌았죠. 며느리가 일에 매달리면 안 된다. 집안일이 먼저다. 남편 밥 제대로 챙겨라. 그런데 그날 오후 상사가 제자리로 왔어요. 이번 프로젝트 결과물 정말 좋던데요? 다음 프로젝트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하고 싶었지만 또 시댁에서 뭐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도 대답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상사는 웃으며 돌아갔고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삶인데 제가 결정할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번 주말에 시댁에 오래. 같이 저녁 먹자고 하셔. 또? 응. 가족끼리 자주 봐야 한다고 하시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기 싫었지만 안 갈 수도 없었죠. 그게 제 위치였으니까요. 주말이 됐고 또 시댁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얼굴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거든요. 밥상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밥만 드시면서 저를 가끔 쳐다보셨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잠깐 앉아봐. 저는 다시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말씀을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을 바꾼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 요즘 태도가 많이 달라졌더라.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태도가 달라졌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일한다고 집안일은 뒷전이고 시댁 오라고 하면 귀찮아하는 표정 역력하고. 이게 며느리가 할 태도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입술만 바르르 떨렸죠.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며느리는 집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그런데 너는 요즘 뭐야? 일이 더 중요해? 일도 중요하지만 집안일도 소홀히 한 적 없어요. 소홀히 안 했다고? 우리 아들 얼굴 좀 봐. 요즘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데. 그게 다 네가 제대로 안 챙겨줘서 그래.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를 변호해주지도 않았죠.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그게 최선이야? 며느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게 겨우 이 정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안에서 확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참고 참았던 게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죠. 어머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일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면서 24시간 남편 뒷바라지만 하면 돼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저도 힘들다고요. 매번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고.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간섭? 내가 며느리 잘 되라고 하는 말이 간섭이야? 잘 되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억압이에요. 매일 눈치 보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시아버지가 끼어드셨어요. 야, 그만해.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 나는 눈물인지 억울해서 나는 눈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좋아. 그렇게 답답하면 나가. 여기 있기 싫으면 당장 나가.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했어요. 나가라니. 정말 나가라는 건가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필요 있어. 이 집이 싫으면 나가면 되지. 억지로 붙잡을 생각 없어.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야, 잠깐만. 진정하고 얘기하자. 진정하라고? 당신 엄마가 나가래. 나가는 거야. 그냥 화나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잖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내가 몇 년을 참았는데 더 참으래?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팔을 잡았어요. 어디 가려고 그래? 일단 들어와. 나요. 당신 엄마가 나가래. 나가는 거라고. 팔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가? 그런데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렸으니까요. 밖은 어두웠어요.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그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편의점 앞에 섰어요. 비를 맞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죠.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나? 아니면 친구한테?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모텔을 찾았어요. 작은 방 하나 잡고 들어갔습니다. 짐도 없이 그냥 몸만 들어온 거예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그날 밤 남편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죠. 어디야? 집에 와. 엄마가 화나서 그런 거야. 이해해줘.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던졌어요. 이해해달라는 말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맨날 저보고 이해하래요. 그럼 저는요? 누가 저를 이해해주는데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어제 일이 생각났죠. 아, 맞다. 나 쫓겨났지.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한테 전화가 1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고요. 어디 있는지 알려줘. 걱정된다. 엄마한테 사과하면 되잖아. 돌아와. 전화 좀 받아. 제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과하면 된다고요? 제가 잘못한 게 뭔데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미칠 것 같았어. 모텔이야. 모텔?
거기서 뭐 해? 당장 나와. 집에 가자. 집은 무슨 집? 나 쫓아낸 집에 왜 가? 그게 아니라 엄마가 화나서 그런 거잖아. 네가 먼저 사과하면 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내가 사과를 해? 내가 왜? 야, 어른한테 대들었잖아. 그건 잘못한 거지. 대든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힘들다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 건데 그게 대든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어디 있어? 만날 생각 없어요. 당신이나 어머니랑 잘 지내세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한테서 또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모텔에서 지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배가 고파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물만 마시고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사위가 연락했던데 너 집 나갔다며? 응. 무슨 일이야? 왜 집을 나와? 그냥. 좀 이따가 얘기할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말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울지 마.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엄마. 오지 마.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주소 보내. 지금 간다. 저는 주소를 보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엄마가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저를 꽉 안았어요. 야, 이게 무슨 꼴이야. 밥은 먹었어? 저는 그냥 울었어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울음이 멈추고 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해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 시어머니의 간섭, 남편의 무관심, 그날 밤 쫓겨난 일까지. 다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 후련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혼자 그렇게 참고 있었어?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 그냥 내가 참으면 되는 줄 알았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엄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거기서 천천히 생각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모텔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친정집이었어요. 제 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결혼 전 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이었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하나? 며칠 동안 친정에서 지냈어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밥 챙겨주시고 옆에 있어주셨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만 집에 와. 엄마도 많이 진정하셨어. 진정하셨다고요? 저한테 사과라도 하셨어요? 그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요? 그럼 또 똑같이 살라는 거예요? 어머니 눈치 보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 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당신은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당신 엄마 편만 들고 나한테는 맨날 참으라고만 하고.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 편 들게. 그러니까 돌아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말 못 믿어요. 돌아가도 똑같을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계속 연락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엄마.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혼할 용기도 없고. 그럼 일단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 일이라도 다시 시작하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예전 회사 상사한테 연락했습니다. 혹시 아직 자리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뭔가 시작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에는 시댁 생각, 남편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잊혀지더라고요. 2달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이끄는 역할이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하고 싶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료들을 만났어요. 다들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해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시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거든요. 3달이 지났을 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다음 프로젝트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어때요? 네, 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리고 혹시 팀장 자리에 관심 있어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팀장이요? 네. 이번 프로젝트 보면서 리더십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해보고 싶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팀장 된대. 엄마는 활짝 웃으셨어요. 우리 딸 대단하네. 진짜 잘했어. 그날 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뭔가 해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런데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있구나. 시댁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고 있구나. 팀장이 되고 나서 일상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갔고 팀원들과 회의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바쁘긴 했지만 그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4달째 되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계약건을 따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발표를 맡았거든요. 떨렸지만 잘 해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대표님이 저를 불렀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이번 계약으로 회사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보너스 넉넉하게 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통장을 확인했어요. 월급도 오르고 보너스까지 받으면 제법 큰 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돈이 생기면 뭘 할까? 친정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제 앞으로 된 통장도 만들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서도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무서웠어요. 이혼을 진짜 할 수도 있겠다는 현실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해방감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5달째 남편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몇 번 연락이 왔었지만 대부분 무시했었죠. 그런데 그날은 문자 내용이 좀 달랐어요. 나 혼자 살기 힘들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만나야 하나? 아니면 계속 무시해야 하나? 결국 답장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집 근처 카페에서 봐요. 토요일이 됐어요. 카페에 먼저 가서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수척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고. 앉으세요. 남편이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괜찮아요.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에서 잘 되고 있다며. 들었어. 누구한테요? 내 상사한테 연락했었어. 걱정돼서.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왜 거기까지 연락해요? 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쓸 수가 있어야지. 아직 남편인데. 남편이요? 남편이 할 일을 제대로 한 적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그동안 뭐 했어요? 나도 힘들었어. 엄마랑 너 사이에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그냥 어머니 편만 들면 되는 거였잖아요. 쉬웠을 텐데. 그게 아니야. 진짜 고민 많이 했어. 고민은 무슨. 한 번도 제 편 들어주신 적 없잖아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혼하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췄어요. 이혼.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니까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선택지 중 하나예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 기회 줄 수 없어? 기회요? 몇 번을 드렸는데 매번 똑같았잖아요. 이번엔 다를 거야. 진짜 변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말 못 믿어요. 믿었다가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날 만남은 그렇게 끝났어요. 남편은 끝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 나는 건지 후련해서 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6달째 되던 날 회사에서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어요. 해외 지사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거였습니다. 6개월 정도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해외라니. 가고 싶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도 되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 갈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였죠.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달부터 준비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날 저녁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해외 프로젝트 맡게 됐어. 6개월 정도 나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엄마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이내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 딸 대단하네. 가서 열심히 하고 와. 근데 나 없는 동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뭐. 나도 할 일 있고 내 아빠도 있고. 걱정 말고 다녀와. 엄마 말을 듣는데 울컥했어요. 엄마는 언제나 제 편이었거든요. 시댁에서 아무도 제 편이 아닐 때 엄마만 제 곁에 있어주셨죠. 다음날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 다음 달부터 해외 프로젝트로 6개월 동안 나가요. 그동안 당신도 생각 좀 해봐요. 우리 관계를 계속 이어갈 건지 아니면 정리할 건지. 남편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확인했습니다. 해외라니? 갑자기 왜? 우리 얘기는? 지금은 일이 더 중요해요. 돌아와서 얘기해요. 그 뒤로 남편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간단하게만 답했어요. 더 이상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 뒤 비행기를 탔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도망가는 걸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걸까? 해외에 도착해서 첫 달은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업무.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과거를 잊을 수 있었거든요. 2달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현지 팀과 협업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람들 문화도 달랐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들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을 말하면 다들 귀 기울여 들었어요. 동의하든 안 하든 일단 경청했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나이가 어려서, 외국인이라서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뭘 말해도 무시당했었거든요. 며느리니까, 아랫사람이니까, 말 들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석 달째 되던 날 프로젝트 중간 발표가 있었어요. 본사에서 임원들이 오셔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죠. 긴장됐지만 준비한 만큼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임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프로젝트 성공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뿌듯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문득 시댁 생각이 났어요. 만약 제가 시댁에 계속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아직도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제 꿈은 접은 채 살고 있었겠죠. 넉 달째 남편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 나 잘 지내고 있어. 일도 잘 되고 있고. 언제 돌아와? 2달 뒤. 돌아오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이렇게 계속 떨어져 있을 수는 없잖아. 저는 한참 화면을 보다가 답장했어요. 그래요. 돌아가서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이혼하기로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5달째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마무리 단계였죠. 팀원들과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그날 한 동료가 물어봤어요. 다음 달 돌아가시잖아요. 한국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일단 회사 복귀하고 그 다음은 아직 모르겠어요. 혹시 개인적인 일 있으세요? 요즘 좀 복잡해 보이시던데.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결혼 생활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현명한 결정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위로가 됐어요. 맞아요. 이건 저를 위한 선택이에요. 더 이상 남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6달이 다 되어갈 즈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마지막 보고회에서 본사 대표님이 직접 치하해 주셨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회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돌아가시면 더 큰 프로젝트 맡기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좋아요. 그리고 이번 성과급 상당히 높게 책정됐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게 변했습니다. 저도 변했고, 제 생활도 변했고, 제 생각도 변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확신. 누구 의지하지 않아도,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제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어.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엄마였거든요. 엄마, 나 잘했지? 그럼. 우리 딸이 최고지.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반겨줬습니다. 프로젝트 정말 성공적이었다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부르시던데요. 올라가 보세요. 대표실에 들어갔어요. 대표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해외 지사에서 평가가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부장으로 와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장이요? 네. 이번 성과 보면서 확신했어요. 당신이 적임자라고. 영광입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달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급여랑 조건은 따로 얘기하고요. 대표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부장. 제가 부장이 되다니.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날 저녁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부장 됐어.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쯤 저는 시댁에서 쫓겨나 모텔에서 울고 있었죠.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부장이 됐고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제 힘으로 서 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날 쫓겨난 게 화였던 게 아니라 복이었구나.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참고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부장이 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는 거였죠. 저는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리할 때가 됐으니까요. 주말에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오랜만이야. 네, 오랜만이에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부장 됐다며? 축하해. 감사해요. 정말 대단하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달라지나 봐요.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 때문에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정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힘들었어요. 많이요. 미안해. 진심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해요. 저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네. 그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방법이 없어? 없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조건 같은 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면 되지? 네.
재산 분할이나 그런 건 법적으로 처리해요. 그날 만남은 그렇게 끝났어요.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이었죠. 다음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혼 절차를 시작한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 관련해서 요구하실 게 있으신가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을게요. 더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위자료는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받으려고 하시는데 특이하시네요. 저는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 인생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혼 절차가 진행됐어요. 남편 측 변호사와 몇 번 협의했고 생각보다 빨리 합의가 됐습니다. 2달 뒤면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뭐라고 하실 법한데 조용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화나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잖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내가 몇 년을 참았는데 더 참으래?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팔을 잡았어요. 어디 가려고 그래? 일단 들어와. 나요. 당신 엄마가 나가래. 나가는 거라고. 팔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가? 그런데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렸으니까요. 밖은 어두웠어요.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그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편의점 앞에 섰어요. 비를 맞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죠.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나? 아니면 친구한테?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모텔을 찾았어요. 작은 방 하나 잡고 들어갔습니다. 짐도 없이 그냥 몸만 들어온 거예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그날 밤 남편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죠. 어디야? 집에 와. 엄마가 화나서 그런 거야. 이해해줘.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던졌어요. 이해해달라는 말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맨날 저보고 이해하래요. 그럼 저는요? 누가 저를 이해해주는데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어제 일이 생각났죠. 아, 맞다. 나 쫓겨났지.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한테 전화가 1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고요. 어디 있는지 알려줘. 걱정된다. 엄마한테 사과하면 되잖아. 돌아와. 전화 좀 받아. 제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과하면 된다고요? 제가 잘못한 게 뭔데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미칠 것 같았어. 모텔이야. 모텔? 거기서 뭐 해? 당장 나와. 집에 가자. 집은 무슨 집? 나 쫓아낸 집에 왜 가? 그게 아니라 엄마가 화나서 그런 거잖아. 네가 먼저 사과하면 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내가 사과를 해? 내가 왜? 야, 어른한테 대들었잖아. 그건 잘못한 거지. 대든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힘들다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 건데 그게 대든 거예요? 알았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어디 있어? 만날 생각 없어요. 당신이나 어머니랑 잘 지내세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한테서 또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모텔에서 지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배가 고파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물만 마시고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사위가 연락했던데 너 집 나갔다며? 응. 무슨 일이야? 왜 집을 나와? 그냥. 좀 이따가 얘기할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말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울지 마.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엄마. 오지 마.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주소 보내. 지금 간다. 저는 주소를 보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엄마가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저를 꽉 안았어요. 야, 이게 무슨 꼴이야. 밥은 먹었어? 저는 그냥 울었어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울음이 멈추고 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해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 시어머니의 간섭, 남편의 무관심, 그날 밤 쫓겨난 일까지. 다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 후련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혼자 그렇게 참고 있었어?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 그냥 내가 참으면 되는 줄 알았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엄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거기서 천천히 생각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모텔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친정집이었어요. 제 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결혼 전 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이었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하나? 며칠 동안 친정에서 지냈어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밥 챙겨주시고 옆에 있어주셨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만 집에 와. 엄마도 많이 진정하셨어. 진정하셨다고요? 저한테 사과라도 하셨어요? 그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요? 그럼 또 똑같이 살라는 거예요? 어머니 눈치 보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 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당신은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당신 엄마 편만 들고 나한테는 맨날 참으라고만 하고.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 편 들게. 그러니까 돌아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말 못 믿어요. 돌아가도 똑같을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계속 연락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엄마.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혼할 용기도 없고. 그럼 일단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 일이라도 다시 시작하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예전 회사 상사한테 연락했습니다. 혹시 아직 자리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뭔가 시작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에는 시댁 생각, 남편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잊혀지더라고요. 2달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이끄는 역할이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하고 싶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료들을 만났어요. 다들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해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시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거든요. 석 달이 지났을 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다음 프로젝트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어때요? 네, 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리고 혹시 팀장 자리에 관심 있어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팀장이요? 네. 이번 프로젝트 보면서 리더십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해보고 싶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팀장 된대. 엄마는 활짝 웃으셨어요. 우리 딸 대단하네. 진짜 잘했어. 그날 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뭔가 해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런데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있구나. 시댁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고 있구나. 팀장이 되고 나서 일상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갔고 팀원들과 회의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바쁘긴 했지만 그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계약건을 따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발표를 맡았거든요. 떨렸지만 잘 해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대표님이 저를 불렀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이번 계약으로 회사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보너스 넉넉하게 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통장을 확인했어요. 월급도 오르고 보너스까지 받으면 제법 큰 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돈이 생기면 뭘 할까? 친정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제 앞으로 된 통장도 만들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서도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무서웠어요. 이혼을 진짜 할 수도 있겠다는 현실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해방감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5달째 남편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몇 번 연락이 왔었지만 대부분 무시했었죠. 그런데 그날은 문자 내용이 좀 달랐어요. 나 혼자 살기 힘들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만나야 하나? 아니면 계속 무시해야 하나? 결국 답장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집 근처 카페에서 봐요. 토요일이 됐어요. 카페에 먼저 가서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수척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고. 앉으세요. 남편이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괜찮아요.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에서 잘 되고 있다며. 들었어. 누구한테요? 내 상사한테 연락했었어. 걱정돼서.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왜 거기까지 연락해요? 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쓸 수가 있어야지. 아직 남편인데. 남편이요? 남편이 할 일을 제대로 한 적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그동안 뭐 했어요? 나도 힘들었어. 엄마랑 너 사이에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그냥 어머니 편만 들면 되는 거였잖아요. 쉬웠을 텐데. 그게 아니야. 진짜 고민 많이 했어. 고민은 무슨. 한 번도 제 편 들어주신 적 없잖아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혼하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췄어요. 이혼.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니까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선택지 중 하나예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 기회 줄 수 없어? 기회요? 몇 번을 드렸는데 매번 똑같았잖아요. 이번엔 다를 거야. 진짜 변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말 못 믿어요. 믿었다가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날 만남은 그렇게 끝났어요. 남편은 끝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 나는 건지 후련해서 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6달째 되던 날 회사에서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어요. 해외 지사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거였습니다. 6개월 정도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해외라니. 가고 싶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도 되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 갈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였죠.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달부터 준비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날 저녁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해외 프로젝트 맡게 됐어. 6개월 정도 나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엄마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이내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 딸 대단하네. 가서 열심히 하고 와. 근데 나 없는 동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뭐.
나도 할 일 있고 내 아빠도 있고. 걱정 말고 다녀와. 엄마 말을 듣는데 울컥했어요. 엄마는 언제나 제 편이었거든요. 시댁에서 아무도 제 편이 아닐 때 엄마만 제 곁에 있어 주셨죠. 다음날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 다음 달부터 해외 프로젝트로 6개월 동안 나가요. 그동안 당신도 생각 좀 해봐요. 우리 관계를 계속 이어갈 건지 아니면 정리할 건지. 남편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확인했습니다. 해외라니? 갑자기 왜? 우리 얘기는? 지금은 일이 더 중요해요. 돌아와서 얘기해요. 그 뒤로 남편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간단하게만 답했어요. 더 이상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 뒤 비행기를 탔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도망가는 걸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걸까? 해외에 도착해서 첫 달은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업무.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과거를 잊을 수 있었거든요. 2달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현지 팀과 협업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람들 문화도 달랐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들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을 말하면 다들 귀 기울여 들었어요. 동의하든 안 하든 일단 경청했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나이가 어려서, 외국인이라서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뭘 말해도 무시당했었거든요. 며느리니까, 아랫사람이니까, 말 들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석 달째 되던 날 프로젝트 중간 발표가 있었어요. 본사에서 임원들이 오셔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죠. 긴장됐지만 준비한 만큼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임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프로젝트 성공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뿌듯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문득 시댁 생각이 났어요. 만약 제가 시댁에 계속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아직도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제 꿈은 접은 채 살고 있었겠죠. 넉 달째 남편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 나 잘 지내고 있어. 일도 잘 되고 있고. 언제 돌아와? 2달 뒤. 돌아오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이렇게 계속 떨어져 있을 수는 없잖아. 저는 한참 화면을 보다가 답장했어요. 그래요. 돌아가서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이혼하기로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5달째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마무리 단계였죠. 팀원들과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그날 한 동료가 물어봤어요. 다음 달 돌아가시잖아요. 한국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일단 회사 복귀하고 그 다음은 아직 모르겠어요. 혹시 개인적인 일 있으세요? 요즘 좀 복잡해 보이시던데.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결혼 생활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현명한 결정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위로가 됐어요. 맞아요. 이건 저를 위한 선택이에요. 더 이상 남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6달이 다 되어갈 즈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마지막 보고회에서 본사 대표님이 직접 치하해 주셨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회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돌아가시면 더 큰 프로젝트 맡기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좋아요. 그리고 이번 성과급 상당히 높게 책정됐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게 변했습니다. 저도 변했고, 제 생활도 변했고, 제 생각도 변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확신. 누구 의지하지 않아도,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제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어.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엄마였거든요. 엄마, 나 잘했지? 그럼. 우리 딸이 최고지.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반겨줬습니다. 프로젝트 정말 성공적이었다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부르시던데요. 올라가 보세요. 대표실에 들어갔어요. 대표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해외 지사에서 평가가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부장으로 와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장이요? 네. 이번 성과 보면서 확신했어요. 당신이 적임자라고. 영광입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달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급여랑 조건은 따로 얘기하고요. 대표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부장. 제가 부장이 되다니.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날 저녁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부장 됐어.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쯤 저는 시댁에서 쫓겨나 모텔에서 울고 있었죠.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부장이 됐고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제 힘으로 서 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날 쫓겨난 게 화였던 게 아니라 복이었구나.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참고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부장이 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는 거였죠. 저는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리할 때가 됐으니까요. 주말에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오랜만이야. 네, 오랜만이에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부장 됐다며? 축하해. 감사해요. 정말 대단하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달라지나 봐요.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 때문에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정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힘들었어요. 많이요. 미안해. 진심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해요. 저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네. 그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방법이 없어? 없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조건 같은 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면 되지? 네. 재산 분할이나 그런 건 법적으로 처리해요. 그날 만남은 그렇게 끝났어요.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이었죠. 다음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혼 절차를 시작한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 관련해서 요구하실 게 있으신가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을게요. 더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위자료는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받으려고 하시는데 특이하시네요. 저는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 인생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혼 절차가 진행됐어요. 남편 측 변호사와 몇 번 협의했고 생각보다 빨리 합의가 됐습니다. 2달 뒤면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뭐라고 하실 법한데 조용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는 우리 이혼하는 거 아세요? 응. 말씀드렸어.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냥 넘어갈 리 없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며칠 뒤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우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신우이랑은 거의 연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언니, 저예요. 무슨 일이에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언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궁금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좋아요. 언제 만나요?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그날 저녁 신우이를 만났어요.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무슨 일이에요? 신우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랑 이혼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언니 결정 존중해요. 사실 저도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고맙네요.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언니, 지금 우리 집 사정이 좀 안 좋아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오빠 회사가 최근에 구조조정 들어갔어요. 오빠도 그 대상이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니. 그건 몰랐어요. 오빠가 언니한테 말 안 한 모양이네요. 자존심 상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요? 그리고 아버지 사업도 요즘 안 좋아요. 빚이 좀 있으시대요. 신우이 얼굴이 어두웠어요.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돈 문제도 그렇고 오빠 일도 그렇고.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조용했던 거였구나. 연락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와서요? 1년 넘게 아무 연락 없다가 지금 와서 사과하고 싶다고요? 언니 마음 이해해요. 근데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후회요? 뭘 후회하는데요? 며느리 쫓아낸 거요? 아니면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한 거요? 다요. 전부 다 후회하신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지만 이제 와서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미 정리했어요. 언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과하는 이유도 알 것 같아요. 집안 사정이 안 좋으니까 혹시나 제가 도와줄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말이 맞았나 봐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곧 법적으로도 남이 되고요. 각자 알아서 사세요. 언니, 잠깐만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시댁에 돈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연락이 없었던 거구나. 그리고 지금 사과하려는 것도 결국 돈 때문이겠지. 웃긴 건요, 예전 같았으면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며칠 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생한테 들었어. 만났다며? 네, 만났어요. 미안해. 동생이 오지랖 부린 것 같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거절했으니까.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도 알았겠지만 우리 집 사정이 좀 안 좋아. 들었어요. 나도 곧 실직할 것 같고. 그건 안 됐네요. 도와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동정심 같은 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한 달이 더 지나고 드디어 이혼이 성립됐어요. 법원에서 서류를 받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방감? 허무함? 둘 다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혼 증명서를 들여다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집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날 밤 친구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었죠. 야, 너 이혼했다며? 축하해.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축하라니. 진짜 축하지. 넌 이제 자유야. 맞아요. 저 이제 자유예요. 그날 밤 술을 좀 마셨어요. 취하진 않았지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다음 날 출근했어요. 부장으로 일한 지 3개월째였습니다.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회사에 택배가 왔어요. 발신인을 보니 시댁 주소였습니다. 뭐지? 택배를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쓴 편지였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니, 이제 며느리라고 부를 수도 없겠네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전하고 싶었어요. 건강하게 잘 살아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사과라니. 1년 넘게 기다렸던 말인데 이제 와서 들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찢어버릴까 생각하다가 그냥 서랍에 넣었어요. 언젠가 다시 볼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시댁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가족 모임이 있어요. 시간 되시면 와주실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가족 모임이요? 저는 이제 가족도 아닌데. 그런데 궁금했어요. 무슨 할 얘기가 있다는 건지. 그리고 시댁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연락하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면 또 불쾌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가면 평생 궁금할 것 같고. 결국 답장했습니다. 갈게요. 몇 시예요? 오후 1시예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시댁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고 긴장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담담했어요. 현관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저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누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들어오세요.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시누이 남편까지 다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다들 제 얼굴을 보면서 어색하게 인사했죠. 오셨어요. 네, 왔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마주 보고 앉으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사실 부를 자격도 없는데. 무슨 일로 부르신 건가요? 시어머니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서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당신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당신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했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슬픔, 허탈함, 그리고 묘한 쾌감. 이게 제가 바라던 장면이었나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안 돼요. 당신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무릎 꿇는다고 해서 제가 용서할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서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당신을 쫓아낸 그날. 내가 가장 후회하는 날이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나간 후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죠.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며칠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때쯤 당신이 다시 연락할 줄 알았어요. 며느리니까 결국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보죠. 아니에요. 내가 틀렸어요.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2달쯤 지났을 때 동생이 말하더라고요. 언니가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팀장까지 됐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놀랐어요. 우리 집 부엌에서만 보던 사람이 밖에서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니.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석 달째 당신이 해외 프로젝트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알았죠. 아,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집과 상관없이 잘 살고 있구나.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집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내 사업이 잘못됐어요. 투자했던 게 다 실패하고 빚만 남았죠.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들도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됐고, 딸도 남편이랑 문제가 생겼고,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어요. 당연히 상관없죠.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뭐요? 우리가 당신한테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당신이 없어지니까 집안이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해주고 있었는지. 집안일, 남편 뒷바라지, 시댁 행사 준비, 명절 음식.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이제 와서 알았다고요?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내 편을 한 번도 들어주지 못했어. 시누이도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그때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저는 그들을 한 명씩 바라봤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수하고 싶었던 게 맞나? 이렇게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던 건가?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전혀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당신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집을 도와줄 수 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결국 돈 얘기가 나오는구나.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시어머니가 금액을 말했어요. 꽤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도와줘야 하나? 아니면 거절해야 하나? 솔직히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인데 왜 제가 도와줘야 하죠? 그런데 문득 엄마가 하셨던 말이 생각났어요.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내가 더 잘 사는 거지. 맞아요. 저는 이미 복수한 거예요. 제가 잘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저를 무시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부장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게 복수예요.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한 거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요. 이건 빌려드리는 거예요. 갚으셔야 해요. 당연하죠. 꼭 갚을게요. 그리고 2번째 조건. 저는 더 이상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건 인간적인 도리 때문이지 가족이어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이해해요. 마지막 조건. 앞으로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뭘 하든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할게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계좌번호 주세요. 내일까지 송금할게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계좌번호를 적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일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공허하거든요.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제대로 한 건가? 도와주는 게 맞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돈을 송금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읽기만 하고 지웠습니다. 그 뒤로 시댁에서 가끔 연락이 왔어요. 안부 문자 같은 거였죠. 저는 간단하게만 답했습니다.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이번 달부터 조금씩 갚을게요. 매달 50만 원씩 입금할게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정말 5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그 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들도 변하고 있구나. 적어도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구나. 회사에서는 계속 잘 풀렸어요. 부장으로 일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들어왔죠.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포상식이 있었어요. 올해의 우수사원을 뽑는 자리였는데 제가 선정됐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시댁에 계속 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절대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는 제가 뭘 하든 인정받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친정에 갔어요. 엄마한테 상패를 보여드렸죠. 엄마, 나 상 받았어.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댁에서 쫓겨난 날, 모텔에서 울던 밤, 다시 일을 시작한 날, 해외 프로젝트, 부장 승진, 그리고 오늘. 모든 게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어요. 지금의 저 말이에요. 1년이 더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매달 돈을 갚았습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금액이 입금됐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 갚았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장했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 잘 지내세요. 그리고 추가로 한마디 더 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제 정말 서로 연락하지 말아요.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게 우리 둘 다한테 좋을 것 같아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요.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시댁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았어요. 회사에서 계속 승진했고 2년 뒤에는 임원이 됐습니다. 제 힘으로 아파트도 샀고 차도 샀어요. 가끔 친구들이 재혼 생각 없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가 좋거든요. 정말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주말에는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했어요. 그림도 그리고 요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일들이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한 가족이 지나가더라고요. 남편, 아내, 아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워했을 거예요. 저도 저런 가정을 원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의 행복을 축복해 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저도 행복했으니까요. 다른 방식의 행복이었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까? 답은 확실했어요. 절대 안 돌아가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이 선택할 거예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쫓겨난 게 사실은 제가 자유로워진 날이었으니까요. 그날 비 오던 밤 캐리어 하나 끌고 나왔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저를 찾아가는 시작. 제 인생을 되찾는 시작. 진짜 제가 되는 시작.
시어머니가 무릎 꿇던 그날 저는 복수에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옳았다는 걸 확인한 거였죠.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참다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참지 않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때 제가 용기 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아직도 그 집 부엌에서 눈치 보면서 제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나았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아니, 살아남은 게 아니라 번영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부장이어서가 아니라, 임원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저를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저 스스로를 존중하게 된 것. 며칠 전 길을 걷다가 우연히 예전 시댁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 집 앞을 보는데 아무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집이 감옥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집이에요. 제가 잠깐 머물렀다 떠난 곳. 그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서 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죠. 제 앞에는 넓은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디로 갈지는 제가 정해요. 누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곳으로. 그게 자유예요. 제가 얻은 자유. 그날 밤 쫓겨났을 때는 몰랐어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는 걸. 왜냐하면 그날 저는 진짜 제가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참다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만약 당신도 지금 참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참아야 할 일인지 아니면 떠나야 할 상황인지. 용기 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날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